오늘 합의에 이르도록 가장 큰 기여를 한 부분이 마스가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자, 앞서 보신 것처럼요.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오늘 브리핑을 했는데요. 한미 조선협력, 그러니까 마스가 프로젝트가 이번에 관세 협상 타결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합의에 이르도록 가장 큰 기여를 한 부분이 마스가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미국 내 신규 조선소 건립, 조선 인력 양성, 조선 관련 공급망 재구축, 그리고 조선 관련 유지 보수 업무인 MRO 등을 포함하며 조선업 전반에 대해 우리 기업들의 수요에 기반해 사실상의 우리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일단 이 마스가 프로젝트가 뭡니까? 예, 마스카 프로젝트는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그러한 영문명인데요.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이라는 용어인데요. 네. 이래서 지금 이제 미국의 조선업이 현재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부응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디어를 한국에서 먼저 제시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한화의 김동관 부회장께서 이 아이디어를 미국 측에 전달을 했고 미국 측에서 이 아이디어가 참 좋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이번에 우리가 협상 과정에 있어서 1,500억 달러가 조선과 관련된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협상 과정을 유리하게 이끄는 데 있어서 재계의 힘도 상당히 들어간 게 아니겠나, 이 부분이 여실히 드러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우리 대미 투자금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3,500억 달러 가운데 한 1,500억 달러, 그러니까 그렇죠. 거의 절반 가까운 금액이 이번에 조선업 펀드에 집중된다 이 얘기인 건데, 허준일 교수님. 근데 뒷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협상 단계에서 우리 정부는 이거 조선업 펀드를 좀 더 늘리려고 하고 미국은 줄이려고 했다, 이런 얘기들도 들려요? 아무래도 우리 이제 어필링 포인트가 조선업이다 보니까 예. 우리는 이걸 늘리는데, 이걸 늘리면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딴 쪽에 일반 펀드가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조선업도 필요하긴 한데 딴 쪽 펀드가 줄어들면 또 트럼프 대통령이 숫자로 드러내는 걸 좋아하잖아요. 네. 이런 쪽에서 좀 빠지는 것에 대해서 걱정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을 보면 어쨌든 뭐 K 조선업 지금 1,500억 달러 저 정도의 펀드 이제 규모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번 관세 협상에서 그야말로 톡톡히 역할을 했던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그러면 우리 조선업에 관심을 왜 보여왔을까? 그런데요, 이게 하루 이틀 일은 아니었습니다. 관련된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To boost our defense industrial base, we are also going to resurrect the American shipbuilding industry, including commercial shipbuilding and military shipbuilding. Reducing the labor hours needed to build the ship following the South Korean approach to design for producibility. 아니, 문 교수님 들어보면 저 해군 분석관이 콕 집어서 그러니까 미국 선박 건조에 우리나라의 설계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이렇게까지 언급을 해요? 하루 이틀 분석한 게 아니고 미국 해군성 장관이 몇 차례 왔었어요. 예. 현대와 하나오션 초연소를 다 현장 탐색하고 깜짝 놀란 거죠. 야, 이렇게 자동화가 잘 됐어? 이렇게 스마트 조연소 발전했단 말이야? 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마음을 지금 정비 들어가면은 40%밖에 제대로 안 나오는 게 다 딜레이 되고 네. 심각한 문제였는데, 그래서 그걸 인정한 그 장관들이 MRO를 맡기자. 그래서 지금 두 척을 이미 3배를 만들어서 보냈어요. 아, 그래요? 원리시 4만 톤짜리 하는 3만 톤짜리 보냈고, 네. 그거에 의해서 최근에 또 3만 톤짜리 또 계약했는데, 이런 걸 보니까 야, 한국의 조선소 역시 잘하는구나. 빠르고 가격은 싸고 네. 이런 걸 인정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 심각한 지금 건함 문제를 한국을 통해서 해결하자, 이런 분위기가 확 팽창된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런 조선업 협력의 뒷배경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에는 트럼프가 원래부터 우리 조선업, 한국 조선업에 상당히 관심이 많았어요. 이게 1988년에 우리나라에 왔다가 그 당시에 대우중공업이죠. 지금 하나오션이 됐는데요. 여기 방문해서 이거 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갖고 직접 이거 얼마인데 이러면서 주문까지 했는데 98년도네요. 98년이요. 그런데 이제 발주로 이어지진 않았고 네. 뭐 계약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때 굉장히
굉장히 감명을 받은 것 같고요. 얼마 전에 위성락 안보실장이 나토에 가셨을 때 네. 트럼프 대통령 우연히 만났대요. 근데 아주 짧은 인사 시간에 조선업 얘기를 싹 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딱 멈춰갖고 네. 굉장히 관심을 보이더래요. 눈인사 정도 하고 지나갈 시간에. 네. 그렇게 보면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조선업에 얼마나 꽂혀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저 사진만 봐도 우리 조선업에 꽂혀 있는 게 딱 보이기는 합니다. 저분이 또 이렇게 투명하잖아요. 딱 관심이 보이잖아요. 그런 거. 아니 그러면 자 이번에 이 마스가 프로젝트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지도 상당히 궁금한데 자 우리 경제 전문가신 허우 교수님께 여쭤보면 자 1,500억 달러 투자금 일단 이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이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아직 투자할지는 정해지진 않았는데요. 지금 미국에서 해야 될 게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조선업 인력이 너무 없습니다. 인력이요. 네, 인력 없어요. 그래서 인력 양성하는 데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조선업의 인프라가 없습니다. 뭐 조선소라든가 네.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모자랍니다. 그럼 인프라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보면 조선업의 공급망 관련된 것에도 또 쓸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요것이 일정 부분은 시설 투자로 들어갈 것 같고요. 네. 또 일정 부분은 우리 기업들의 지분 투자로 미국 내에서 뭐 조선업을 다시 부흥시키는 데 쓰일 가능성이 큽니다. 어쨌든 좀 자세한 내용은 지금 우리나라가 협력하고 있는 조선소를 한번 들여다보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협력이 될지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저기가 어디냐면요. 미국 동부에 위치한 필리 조선소입니다. 자, 저희 채널에 의해서 직접 저기를 가서 촬영을 한 건데 자, 저기가 어딘지 일단 영상으로 한번 보면요. 자, 도크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 도크인데 이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배를 만드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이 도크 규모만요. 무려 길이가 330m에 폭이 45m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렇게 조선소에 투입될 인력 교육도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면에 맞게 좀 자르고 철판을 조립하고 용접하면서 그야말로 한국식 조선업이 뭐냐? 이거 일종의 도제식 수업이 저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교육 기간만 뭐 3년씩이나 걸린다고 하는데 아니 일단 아까 잠깐 영상에서 나왔지만 거대한 부지에서 배를 만드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문근식 교수님. 그럼 어떤 부분에 대한 협력이 이루어지는 거죠? 필리 조선소가 인수한 이후에 그야말로 아까 조선소에 상징하면 골리앗 크레인이잖아요. 예. 그 도크 위에 있는 거. 이것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이제 빈둥빈둥하던 조선소가 일하는 조선소로 변화되고 있다. 네. 거제 조선소가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디지털 생산센터예요.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동시다발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데 그렇게 하려면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지금 교육을 많이 시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한 30여 명 정도 가서 지금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그런 분위기가 확산되겠죠. 이제 전 조선소에. 이런 면에서 지금 많이 변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잠깐 영상에서 나왔지만 또 상당히 눈에 띄는 게 그러니까 기술 교육을 받고 있는 훈련생들 모습입니다. 자, 교육생 이야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It's new for everybody. People coming into an industry where they've never been in before. Like me, I came here, I didn't know how to read blueprints. They taught me when I came here on how to read blueprints, how to use a torch, on how to weld, because these are some examples. 그러니까 잘 모르는 미국 청년한테 우리 한국 스타일의 조선업 기술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미국 입장에서 보면 뭐 기술도 전수받고 미래의 조선업 기술자도 키워낸다. 일석이조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제가 한국 해군 생활 30년 이상 했는데 예. 미국이 이렇게 절실하게 우리한테 조선업 협력을 요청한 적이 없어요. 다 우리가 거의 대미 의존적이었는데 그렇군요. 그러면 한국은 과연 주기만 하고 받을 건 없냐. 네.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미국이 이제 북한 핵 확장 억제를 위해서 NCG를 만들었잖아요. 뉴클리어 컨설팅 그룹을 만드는데 핵 협의 그룹을 만드는데 이번 기회에 제 생각은 우리도 SCG를 만들자. 네. 조선 협의 그룹을 한미 협의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광범위하게 우리 교육시키고 그들을 활용하고 또 우리는 양성해주고 우리는 무엇을 얻을 것이냐 하면 우리도 얻을 게 많아요. 사실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지금 우리 원자력 협정 같은 건 수십 년 동안 그대로 멈춰 있고 그래서 우리도 일본 수준의 원자력 우라늄 농축 제철시설 가져야 되겠다 이런 얘기. 네. 그다음에 뭐 방비 분담금 이런 것도 앞으로 협의할 게 많은데 우리도 이 기회에 우리도 너희들이 해주는 걸 최선을 다해 줄 테니 너희들도 우리한테 해줘라 이렇게 상호 호혜적인 이런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 탐낼만 해 보입니다. 아니, 그러면 다른 조선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조선 3사라고 불리는 회사들이 있는데요. 이런 회사들이 아까 잠깐 미국의 인터뷰에도 나왔지만 미국의 조선업이 최근에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굉장히 자동화가 느립니다. 그리고 그 얘기는 미국의 높은 인건비와 결합이 되어 굉장히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네. 이제 건조 공정 같은 것들을 좀 더 효율화하는 이런 기술 지원을 하는 곳도 있고요. 또 우리나라가 사실은 조선업 잘하다가 2008년 부근에 한번 위기가 왔거든요. 왜냐하면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서 전 세계 상선에 대한 디맨드가 한번 떨어진 적이 있고 네. 또 그때 중국이 마침 저가 공세를 엄청나게 했었습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걸 어떻게 타개해서 오늘까지 왔냐면 네. 고부가 가치 선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LPG를 한다거나 메탄올이나 암모니아 같은 걸로 갈 수 있는 선박을 한다거나 아니면 LNG 운반선 같은 것을 한다거나 배는 운반하는 물체가 기체가 되면 될수록 운반이 어렵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이제 했으니까 이런 것들을 미국에 좀 전수하는 과정들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미국이 어쨌든 간에 지금 상선이 미국산 상선이 부족한 상황에서 네. 직접 상선 건조 프로젝트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군산에 있는 이 조선소가 미 해군의 MRO 기지로 활용될 수도 있다 이런 그렇죠. 전망들도 나와요. 네, 그런 얘기 나옵니다. 지금 군산 조선소가 생긴 지 얼마 안 되는데 지금 놀고 있다시피 하거든요. 네. 이런 건 절호의 찬스죠. 그래서 미국은 이 아시아 저기군요. 쪽에 있는 아시아 예. 쪽에 있는 이 선박들을 들어오면은 여기서 MRO를 수행하면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죠. 아니 그럼 이쯤 되면 슬슬 궁금해지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술과 인력이 대거 이렇게 해외로 좀 나가게 되면 아니 그러면 국내 조선 산업은 좀 휘청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 교육 요원들이 가서 교육을 시키는 거고 예. 조선소를 정비하고 시스템을 정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한 30명 나갔는데 좀 더 보내고 싶어도 지금 미국 이민자 추방 여러 가지 뭐 법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 네. 더 나가기도 쉽지 않대. 비자가 잘 안 나와서 그래요? 그런 걱정은 크게 안 해도 될 것 같고 일단 네. 미국이 필요하면은 또 얘기하겠죠.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은 뭐 인력은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지만 또 우려되는 것 또 하나는 기술 유출 위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아니, 그러니까 기술 이전을 해준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만 따로 알고 있는 핵심 기술이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다 이전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최근에 반도체 같은 거 얘기 들어보시면 기술 유출 같은 거 자꾸 생긴다라는 우려가 좀 있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LNG 선박 같은 거 만들 때 고부가치 선박 같은 거 만드는 기술들은 거의 우리나라 그리고 최근엔 중국이 조금 하고 있는데 미국은 어쨌든 간에 중국의 해군력 같은 것을 제어하고 싶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중국과 연합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의 기술을 좀 빼가려고 하기도 할 텐데 이거 일종의 맛집의 비법 소스를 여는 거니까 그렇죠. 우리가 네. 어느 정도 보호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렇게 미국이 불어하고 또 협업을 직접 요청하고 나서고 있는 K조선업이요. 사실 우리도 뭐 뚝딱 하루아침에 쉽게 읽어낸 건 아니었겠죠. 그러면 자, 조선업의 불모지였던 우리나라가 어떻게 조선 산업의 강국이 됐는지 자, 지금부터 짚어볼 텐데요. 여기에는요, 중요한 두 남자가 있다고 합니다. 자, 바로 첫 번째 박정희 전 대통령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하면은 조선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1950년 우리가 6.25 한국전쟁이 벌어지기 6개월 전에 2월 달에 대한조선공사라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업을 키워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해군을 키워야 되겠다라는 부분들을 꾸준히 강조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6.25 한국전쟁 이후에 이제 군사력을 보게 된다라면 미국은 우리나라에 육군만 주둔시키려는 계획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공군과 해군에 대한 지원이 없었던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해군을 스스로 키워야 되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었죠. 특히 북한과 대치 국면에 있어서 해군이 강하지 못해서 일부 좀 불미스러운 일들도 벌어졌던 것들이 사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업에게도 이제 조선업을 상당히 권유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현재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이제 수출 드라이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수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배는 수주만 하면 수출로 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기업들에게 조선업을 좀 해봐라고 좀 권했다라는 일화도 현재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 남자는 누구일지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남자, 그러니까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뭐 상당히 유명한 얘기들 일화를 좀
만들어내신 분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예. 우리가 이제 1968년 현대중공업이 이제 조선 산업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뭐 정부의 고위 관련 분들이라든지 주위에서 그게 가능하겠어라고 이제 뵀었던 부분들이죠. 배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일단 돈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네. 돈을 빌리기 위해서는 쉽게 돈을 빌릴 수는 없습니다. 특히 조선소를 만들어서 배를 팔아야 되기 때문에 네.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누가 배를 사갈지까지도 증명을 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처음에 조선소를 짓는 부분에 있어 돈을 빌리러 갈 때 유명한 일화가 있죠. 500원짜리에 새겨진 거북선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배를 만들었던 사람들이다. 단지 이것을 잊고 있었다. 예, 네. 300년 영국보다 300년 앞서서 해서 영국에서 저도 돈을 이제 빌리러 갔습니다. 네. 그래서 저거는 이제 오케이를 받았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니네가 만든 배를 누가 사갈 것이냐라고 봤을 때 일부 이제 선사에서 좀 싸게 배를 구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분을 찾아가 설득을 했습니다. 그분도 어떻게 보면 좀 모험이었겠죠. 네. 하지만 저돌적으로 저렇게 그룹 회장이 나와서 우리가 하겠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그 부분을 이제 승낙을 한 것 같아요. 따라서 그거를 가지고 발빠르게 움직여서 결국 돈을 빌려와서 우리 울산에다가 조선소를 짓는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당시에 그 찾아갔던 롱바텀 회장 지금 사진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이렇게 조선 산업을 향한 집념과 우여곡절 끝에 결국 한국 조선업은요 드디어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당시 울산 조선소 기공식 영상 한번 보시죠. 현대 울산 조선소가 박정희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됐습니다. 이 조선소는 정부의 중공업 육성 계획에 따라 세워지게 됐는데 오는 1973년 7월 50만 톤 규모의 시설 능력을 갖추고 완공될 예정입니다. 저 이후에 이제 결국에는 초대형 유조선 애틀랜틱 베러노 이거 건조에 우리가 성공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어렵게 돈을 빌려가지고 예. 처음 받는 배가 애틀랜틱 베러노인데 2년 3개월 만에 완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죠. 26만 톤짜리 유조선인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뭐 각 우리 전국에서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1972년도에 현대조선소, 뭐 79년도에 거제도에 삼성중공업, 그다음에 81년도에 그 지금의 하나오션 이렇게 되니까 그야말로 그 빅3 네. 조선산업 빅3가 탄생된 거죠. 이때부터 이제 막 분리화성을 이루었단 말이죠. 그리고 열심히 일했는데 우리가 경계하던 것이 일본의 그 세계 조선 1위 일본을 따라잡는 거. 철옹성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여러 번 냈어요. 그래서 조선은 빠른 시간 내에 저가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도크 하나에 배를 여러 척 한꺼번에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에 부탁하면 굉장히 빨리 만들어내. 네. 돈도 싸. 이게 소문 입소문이 팍 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과 수십 년도 안 된 90년도부터는 일본을 따라잡고 앞서기 네.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엔 세계 1등 조선 됐는데 또 그거를 또 안 입고 본 사람들이 또 중국 있잖아요. 네. 중국이 완전히 저가 인건비로 해서 완전히 물량 공세를 해가지고 지금은 뭐 중국이 거의 뭐 건조 물량을 다 잡고 있죠. 저 그 우리나라의 지금 위상은 그럼 현재 어느 정도입니까? 그러니까 이거 볼 수 있는 게 이제 수주 점유율 같은 경우를 보면요. 사실 예. 1, 2, 3위가 중국, 한국, 일본인데 최근 들어서 일본은 이 세 나라 중에 계속 점유율이 좀 떨어지고 있고 아까 네.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조선업은 사실 인건비가 좀 싼 데서 하는 산업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은 인건비가 많이 올라간 상황 뭐 이런 거에서 중국이 최근 들어서 잘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중국이 조금 점유율이 떨어질 때 점유율을 늘려서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한 25, 중국이 한 51, 이 세 나라 중에 그렇게 가고 있고 이 세 나라가 글로벌 패권국들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예. 우리나라 조선업이 특히 고부가가치, 친환경, LNG 운반선 이렇게 조금 비싼 배들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나라와 다르게 아니 미국 조선업은 어쩌다가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한테까지 요청을 하는 처지가 됐을까? 그 실상을요. 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Because we're going to be spending a lot of money on shipbuilding. We're way, way, way behind. We used to build a ship a day, and now we don't do a ship a year practically. And 아니 어쩌다가 미국의 조선업이 무너지게 된 겁니까? 이게 존스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1920년에 제정됐고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오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적인 법인데요. 뭐냐면
미국 내 항구를 오가는 선박은 첫째, 미국에서 건조돼야 되고 두 번째로 미국인이 소유해야 되고 선원의 75% 이상이 미국인이어야 된다. 한마디로 미국산 배만 미국의 항구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아주 강력한 보호무역 정책이다 보니까 보호주의 정책이다 보니까 당연히 미국의 기업들은 이노베이션 같은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그냥 보호받고 있으니까요. 네. 그럼 다른 나라 기업들하고 경쟁할 필요가 별로 없고 해외 시장 나갈 필요도 없고 네. 국내 수주만 받아도 되니까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 우물안 개구리가 되면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미국의 높은 인건비를 만나면서 결국은 경쟁력 상실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직접 만든 법이 발목을 잡은 모양새가 된 맞습니다. 건데, 자, 이런 무너진 조선업이 안보까지 흔들고 있어요. 흔들리고 있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SOS 요청하는데 전쟁을 하려면은 해전을 하려면 맨 앞에 전투함, 그다음에 그걸 지원하는 군수 지원함이 따라다니고 그렇죠. 또 육지나 이런 데 전쟁 물질을 실현하는 이런 선박이 필요하잖아요. 예를 들면 91년도, 92년도에 걸프전 때는 미국에서 인원, 장비 이런 걸 실어 날리다 보니까는 민간 선박 177척을 빌렸어요. 네. 부족해가지고 소련한테 요청해 소련이 못하겠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위기를 좀 맞았었고 최근에 2021년도에 남사군도 중국하고 미국 맨날 으르렁거리는 데 있잖아요. 남사군도. 거기에서 미국의 비싼 핵추인 잠수함이 해저에 있는 암초에 부딪혔어요. 그래요? 지도에 안 나온, 해도에 안 나오는 거. 그래가지고 그걸 수리하러 들어갔는데 기다리는데 20개월, 수리하는데 31개월. 그러니까 전투가 안 되는 거죠. 앞으로 전투 어떻게 하겠느냐. 이래가지고 현재 시스템으로 보면 이걸 도저히 중국을 따라잡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한테 SOS를 요청했고 아마 이 상태로 가면 2030년도에 중국이 435척, 네. 미국은 305척.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 그래서 우리한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결국 이걸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 이번에 1,500억 달러 조선업 펀드를 하기로 한 건데, 허 교수님, 이게 결국에 이게 제일 궁금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혜자예요? 미국이 수혜자예요? 그 양국이 서로 위인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한테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미국이 영토 내에 투자를 하는 개념이 돼버리잖아요. 네.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우리 안에서 할 수 있었던 걸 좀 놓치게 될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정부가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이 잘하는 부분과 우리가 잘하는 조선의 분야를 잘 연결해서 차세대 선박으로 우리가 그런 것들의 주도권을 잡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승자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문구신 교수, 단기간에 미국이 지금 중국까지 따라잡기는 좀 어려워요. 앞으로 우리 K조선업 이거 계속 외교 협상 카드로 써야 되지 않겠어요? 1,500달러는 무지무지한 돈이에요. 네. 우리가 필리준서를 인수하는데 1억 달러밖에 안 들었어요. 그럼 엄청난 돈이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하면 우리도 반대급부를 얻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언급했지만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라든지 방위비 분담금, 그다음에 MRO를 넘어서 이제는 미국의 신주 함정을 건조할 수 있는 수준, 네. 공동으로 설계하고 건조해서 또 어떤 배를 특정한 배를 팔을 수 있는 세계 시장에 팔 수 있는 네. 이런 데까지 협조를 하면은 그야말로 한미 조선 동맹이 결성되고 아주 윈윈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세 분과 함께 이번에 관세 협상의 지렛대가 된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해서 몰랐던 이야기 살펴봤습니다.